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네, 벌써 2026년도 2월이 됐네요. 저희 노무법인 명문에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으로도 개최를 한 적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개최를 한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설명회가 아닐까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로 거의 대부분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2026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2025년과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도급 노무 비율이 변경되었다는 부분, 그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신고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처음 하시는 보험료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동안 오랜 기간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 본사 보수 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건설 본사라는 건 우리 건설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에 대한 그 보수 총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일괄 보수 총액 산정, 그 다음에 건설 일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설 현장, 건설 일괄은 쉽게 말해서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인원,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보수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노무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원, 건설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 뭐 이런 거에 보수 총액에 더해서 또 어떤 것들이 노무비에 합산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보험료 신고와 확정정산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란 저희가 고용산재 보험에 있어서 건설업체를 우리가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용산재 보험은 부가고지 사업장이랑 자진신고 사업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부가고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매달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보험료가 얼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이런 사업장을 우리가 부가고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사업장이라는 거는 우리 건설업 그리고 벌목업에 해당되는데 벌목업은 뭐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설명의 내용이랑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건설업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진신고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매달 공단에서 보험료가 얼마다 이렇게 통지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직접 우리가 보험료가 얼마다 라고 연간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용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우리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기한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은 이 지연되면 바로 연체료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요. 아시겠지만 확정보험료는 3월 말까지 무조건 다 납부가 돼야 되고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고 계산보험료, 올해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는 4분기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1분기 보험료 요렇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확정보험료, 그 다음에 계산보험료, 그 다음에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을 구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확정보험료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정확한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확정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것을 확정보험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보험료라는 거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올해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보험료 보수 총액은 원칙적으로 확정보험료 보수 총액이랑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올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 총액이 전년도와 동일할 수가 없다. 또는 작년보다 우리는 공사 계약이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보수 총액이 작년이랑 동일할 수 없고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보다 30% 이상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30%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30%가 안 넘는 금액으로 신고하면 다르게 신고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전산에서 뜰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계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랑 달라질 수 있다. 원칙은 똑같이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확정보험료는 보험료 신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 계산보험료 보수총액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0% 이상의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은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간다. 네. 그래서 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전년도의 재무제표나 계정별 원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 그 신고된 인건비나 뭐 외주비, 장비 이런 것들을 총 합산해서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다. 당연히 작년도에도 계산보험료를 신고를 해놨을 거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이랑 작년도에 신고된 계산보험료와의 차액만을 신고를 하는 게 바로 확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보험료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미리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고요. 그리고 30% 이상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 요거는 구분이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건설 본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내근직의 보수총액을 합산으로 신고하는 거고, 건설 일괄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 현장에 투입된 모든 보수총액을 합산한다. 이 건설 일괄은 다시 말해서 그냥 현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 보수총액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는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신고 주요 일정은 요거는 뭐 꼭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 기한 내에는 요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보험료 신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요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3월 초쯤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랑 그리고 보험료 신고서, 요게 우편물로 각 사업장에 발송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이런 보험사무 대행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사무 대행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회사 쪽에 가진 않고요. 저희 쪽에 발송이 되니까 그거는 뭐 못 받았다고 뭐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험사무 대행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 대행 기관으로 발송이 되고 회사 쪽으로는 발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서 20일 이전에는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어야 된다. 요거는 정말 가이드라인인데요. 사실 이거는 사업장마다 뭐 사정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재무제표 결산이 늦어질 수도 있고, 물론 뭐 그 결산이 3월 말이 아니고 뭐 6월이나 뭐 이렇게 결산 그 회계 기간이 다른 사업장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말까지의 어떤 그 재무 자료를 별도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3월 말 결산이 기준이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늦어도 3월 15일에서 20일 이전에는 이 결산이 완료되어야 어쨌든 보험료 신고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결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늦어도 3월 30일까지는 보수총액 산정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3월 30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3월 30일이나 31일 이쯤 되면은 많은 업체들에서 보험료 신고가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산이 좀 딜레이 되거나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이전의 신고까지 마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떤 사정 때문에 결산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사정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3월 30일까지는 이 보수총액 산정이 완료는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고, 3월 31일까지는 당연히 이 3월 31일이 넘어가면은 바로 그 연체료 가산금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그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완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업체 사정에 따라서 이 일정은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저희가 고용산재보험료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표인데요.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계셔도 큰 틀에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용산재보험료니까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본사와 건설일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본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설일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본사랑 건설일괄은 관리번호 자체가 달라요. 건설본사는 보통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으로 끝나는 거. 물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재성립된 사업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관리번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최초에 성립된 사업장 경우에는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으로 건설본사 관리번호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일괄 같은 경우에는 관리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6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2번 신고를 한다. 건설 본사 한 번, 그 다음에 건설 일괄 한 번, 이렇게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설 본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를 할 때 고용보험 보수총액 입력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을 하면은 보험료 신고가 끝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 일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입력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 카테고리별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각각 구분해서 먼저 보시면 좋은데, 먼저 건설 본사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든 보수의 합산 금액이라, 그 다음에 본사에 소속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지만 본사에 소속된 모든 인원에 대한 보수, 여기서는 일용직은 제외입니다. 현장 일용직은 제외하고 본사 소속된 현장 상용직에 대한 모든 보수가 여기 합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가 산재보험에는 빠져요. 빠지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신 그 분들의 보수총액만 합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기억하기 쉬우시려면은 사실 고용보험은 건설 본사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다 고용보험은 건설 본사에서 합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소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 왜냐하면 건설 본사 사무실이랑 건설 현장이랑 이 산재 발생된 위험 요일 자체가 다릅니다. 위험 요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요일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상용직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보험 요일을 적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분들은 건설 본사 보험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설 일괄 여기 합산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기억이 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 일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현장 일용직 보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의 30%. 이 30%는 사실 하도급 노무 비율인데, 요거 제가 이 변화하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요거를 일부러 조금 틀리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사실 2025년부터는 이 하도급 노무 비율이 29%로 조정이 됩니다. 29%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이제 외주비의 30%, 외주비의 30%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주비의 30%는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 합산이 된다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25년도부터 이게 29%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거 작년 걸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강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노무 비율, 하도급 노무 비율을 반드시 25년도부터는 29%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30%로 넣으면 저희가 보험료 손해 봅니다. 네. 그래서 29%로 꼭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 일괄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 일용직 보수, 사업소득 당연히 포함되고, 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사실 일용직이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용직인 그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수도 다 여기에 이제 건설 일괄에는 잡아서 보수총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똑같이 이제 외주공사비의 30%가 아니고 29%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 장비 때
장비대가 안 들어가는데 산재보험은 장비대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이 장비,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도급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얼마 전부터 고용보험료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장비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 자진신고가 아니라 부가고지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고용보험을 그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면은 그 쪽으로 부과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그 부가고지로 매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맞고 이쪽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기계 이 장비에는 건설기계 특고 이제 이 건설기계 특고라는 건 노무 제공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데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용산재보험료 이제 관리번호.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본사와 건설 일괄 관리번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본사와 일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관리번호에 따라서 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개략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상용직 보수랑 본사 일용직 보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사라는 건 사무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한 그 인원들에 대한 보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사 상용직,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한 상용직에 대한 보수가 합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일한 일용직. 뭐 거의 없죠.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본사에서 사무실에서 뭐 사무보조 알바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수총액으로 합산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아까도 지금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그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는 그 본사 상용직 중에 산재가 아니라 고용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현장에 일한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수총액이 합산되는 게 맞다. 이 부분 아까 앞에 표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건설 일괄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일괄이라는 건 제가 아까 다른 의미로 현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장 상용직 보수 요거는 산재보험만이겠죠. 고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본사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현장 상용직 보수, 그 다음에 현장 일용직 보수, 당연히 이건 고용산재 다 이 건설 일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장 근무한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실질은 일용직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보수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장비, 그 다음에 기타 보수,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된 모든 보수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장비의 30%가 아니라 29%, 노무 비율이 바뀌었으니까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등 기타 외주공사, 인건비 이런 것들 발췌되는 모든 현장 인건비는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본사와 일괄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원하도급 비율이 적용돼야 된다. 건설 일괄에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뒤에서 건설 일괄 보험료 신고 계산하는 방법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하도급 비율은 건설 일괄 보험료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사실 아시겠지만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의 보험료까지 100% 다 납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도급 비중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낼 보험료의 비중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하도급 비중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낼 보험료의 비중도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건설 일괄에 대해서 총 합산된 모든 보수 총액에 대해서 원하도급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작년도 연간 건설 현장에 투입된 보수 총액이 다 합산했을 때 10억이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원도급 공사를 한 비율이 50%였다. 하도급 비율이 그리고 50%였다. 이렇게 반반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10억에 대한 50%만큼만, 그럼 5억이 되겠죠. 이만큼만 우리가 일괄로 신고하게 될 보수총액의 합산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50%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원도급 비율이 10%고 하도급 비율이 90%다. 하도급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보수총액이 10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도급으로 계산해야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보수총액의 대상액은 10%, 그러니까 1억만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총액 1억으로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원하도급 비율이
건설 일가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험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반드시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느냐? 사실 이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 회사의 모든 작년도의 이제 수입이나 지출이 다 정확하게 집약이 되어 있는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 회사에서 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때 이 재무제표를 보고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고 신고를 해야 가장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그 공사 매출액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 상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뭐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뭐 재무제표의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손익계산서는 공사 매출액 그리고 상용직분들 급여, 상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원가 명세서 안에는 현장 보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급, 일용직 노무비,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장비 사용료 이런 것들은 다 공사원가 명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뭐 재무제표에 구성된 모든 계정 과목들의 세부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이 계정별 원장을 보면은 이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 명세서 안에 그 각 계정들의 금액이 어떻게 합산이 되어 있는지 그 세부 항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별 원장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숨어있는 보수나 인건비, 외주비, 장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계정별 원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지급수수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타 계정 안에 뭐 인건비, 보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계정별 원장도 꼭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재무제표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는 보시면은 여기 매출액 나와 있죠. 공사수익금. 그래서 우리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원도금 매출이 얼마 그리고 하도금 매출이 얼마 이게 중요하겠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계정별 원장을 보고 구분을 하시든 요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임원급여, 직원급여 이렇게 상용직분들의 급여가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손익계산서 안에. 뭐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들도 인건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복리후생비를 그냥 이제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복리후생비 안에는 인건비성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인건비성 항목이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건 또 보수에 합산되어야 될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계정별 원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정별 원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크게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정도 살펴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원가 명세서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원재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이건 아마 이 급여라는 거는 현장에서 근무한 상용직의 급여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이 명칭이라든지 구성은 다 다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급여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면 급여는 현장 상용직, 이 임금은 현장 일용직,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들도 다 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사실 공사원가 명세서는 다 보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다 보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다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외주공사비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장비 사용료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급수수료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정별 원장을 제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지급수수료 안에도 공사나 외주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막 숨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네, 요 정도. 그리고 기타 계정 어디서든지 인건비성 항목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계정을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다 한번 검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건설 본사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사 상용직 보수총액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상용직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니까 본사 거는 상용직만 본다.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본사 일용직,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일용직이 있다라면은 본사 일용직 보수도 보셔야 되고, 대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상용직 보수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한 상용직의 원천징수부를 보고 산재 보수 총액을 합산하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본사 보수 총액으로 합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그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구분 없이 다 합산해서 본사 보수 총액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만 근무한 근무 인원만 따로 빼서 이 원천징수부에 합산 금액을 보수 총액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비과세 소득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비과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그 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료에서도 제외된다. 그래서 이 금액은 빼고 보수총액에 합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사 상용직 보수총액 산정하실 때 주의사항들 살펴보면, 먼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동거친족 고용산재 보수총액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요. 만 65세 이후 입사자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실업급여만 빼는 거지. 고용안정 직능, 고용보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보험료와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는 보험료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흔히 우리가 고용보험 하면 실업급여만 생각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65세 이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고용안정 직능은 당연 적용입니다. 그래서 요 보수총액에서만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중에 특정 체류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외국인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F256은 그냥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당연 적용, 전부 다 당연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2E9 체류자격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만 보수총액에서 제외. 똑같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래서 H2E9은 요거는 제외.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능은 포함. 그래서 보수총액이 실업급여 보수총액이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지는 게 사실 대부분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중 이 체류 자격 외에 나머지 체류 자격은 전부 다 고용보험, 이거 실업 고용안정 직능 전부 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다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현장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합산,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제외. 앞에 그 표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 본사 고용보험 합산할 때 원화도급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장직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화도급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일용직,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뭐 사무보조 알바나 이런 걸로 일하신 일용직이 있다면 그분들 보수총액은 본사 보수총액에 합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인데 현장 관리번호가 없어서, 아니면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본사로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용직도 본사 보수총액을 합산하면 하느냐? 아닙니다. 보수총액은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현장 보수총액을 합산해서 보험료 신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본사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가장 어려운 파트죠. 그 고용산재 건설 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설 일괄 보수총액 산정은 이거에 비하면은 그 건설 본사 보수총액 산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건설 일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회사에서 산정한 금액이랑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이랑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이 건설 일괄이고, 이것 때문에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원화도급 매출액 비율의 구분.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설 1괄 같은 경우에는 1괄 보수총액에서 총액을 다 합산한 다음에 여기서 원 하도급 비율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최종 보수총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그 원도급이 고용산재 보험료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100%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의 고용산재 보험료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원도급 매출액 비율이 보험료의 크기와 바로 직결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예로 들면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는 원도급 하나도 없고 다 100% 하도급이다. 그러면은 1월 고용산재 보험료는 0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투입된 모든 보수총액을 합산할 때는 10억이다.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도급 비율이 0%다. 그럼 15% 곱하기 0은 0이니까요. 그래서 100% 하도급일 경우에는 우리가 1괄 보험료를 납부할 게 전혀 없다. 예, 0원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하도급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도급이지만 원도급인 것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약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급이 100% 하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수급인 사업자 인정 승인을 받은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원도급 비율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도급이 아니라 원도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고용산재 터틀 서비스 로그인 하시면은 사업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개시 사업장 현황 조회라고 하면 우리가 원도급으로 개시 시공고한 현장들이 쭉 뜨는데요. 그 사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현장도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측으로 쭉 당겨 보면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에 동그라미라고 표시된 현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시 신고를 직접 한 게 아니라 원청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고를 해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현장들이 있으면은 그런 현장의 공사 그 수익금은 하도급 매출액으로 뺄 게 아니라 원도급 매출액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네, 요거 놓치시면은 그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상경직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원천징수부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부 보고 그 현장직이면 현장직 명단 따로 빼서 그분들 합산한 금액에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직원들 그 명단 따로 다 빼서 그분들 원천징수부 합산한 금액은 본사 상용직, 본사 사무직 그 보수총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과세 항목들은 차감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 산정하실 때 주의사항 똑같습니다. 대표이사 동거친족 보수 제외하고 만 65세 이후 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해 주시고 외국인 제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에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본사로 들어가고 현장에서는 제외, 그 다음에 현장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들어가고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요거 앞에 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표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을 본사 고용보험에 합산할 경우에 원화도급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만 원화도급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사 보수총액에서도 현장 상용직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합산할 때는 원화도급 비율을 적용해서 합산한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일용직 보수총액. 사실 현장 일용직 보수총액은 뭐 별거 없죠. 공사원가 명세상 일용직, 아까 그 재무제표 잠깐 예시로 드렸는데 명칭이 다양합니다. 잡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노무비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용직 분들의 재무제표상에 그 보수를 합산한 금액, 그게 현장 일용직 보수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공사원가 명세서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 합산액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네, 요거 합산액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근데 우리 공사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금액은 당연히 똑같겠죠. 이건 당연히 똑같은데 뭐 일용 노무비 명세서 합산액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은 요거는 확인을 하고 어떤 금액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합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일용직 보수에서 제외가 되느냐? 고용보험 중에서 만 65세 이상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수총액만 차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똑같이 F256은 내국인이랑 동일. 그 다음에 H229는 실업급여만 차감. 그리고 그 외에는 고용보험 전체 보수총액 차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총 노무비가 뭐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고 그 중에 외국인 F2 뭐 외국인이 1억 있다라고 할 때 이 1억 외국인 중에는 뭐 F256이 있을 수도 있고 H229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억 중에 이 사람 금액이 얼마, 이 사람 금액이 얼마, 이 사람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실업급여에서는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능에서도 뺄 건 빼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외주공사비라는 거는 그 아까 공사원감에서 보셨지만 거기에 외주공사비라는 계정으로 들어가 있죠. 이 외주공사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도급을 준 공사금액이에요. 외주공사비라는 건 우리가 하도급을 줬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도급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도급을 준 공사금액인데 사실 하도급을 준 거는 우리가 만약에 원더급일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급의 보험료까지 다 납부를 해주는 게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도급 공사금액까지 공사금액에 포함된 인건비까지 우리가 보수총액으로 합산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이 하도급이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인지 일일이 다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인건비를 하도급한테 너네 인건비 얼마야? 그만큼 우리가 보험료 신고해야 돼.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급 공사금액의 29% 정도 하도급 노무비율이라고 하죠. 이 29% 정도를 우리가 인건비로 추정한다. 추정해서 보수총액에 합산해서 신고한다. 그런 의미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 제가 앞서 강조드렸죠. 이게 원래는 24년도까지는 30%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게 30%로 유지된 게 꽤 오래됐어요. 꽤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사업장에서 외주비의 30%, 외주비의 30%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30%라는 개념을 지우시고 외주비의 29%를 노무비율로 계산해서 그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 합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외주비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모두 합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고용산재보험료 둘 다 하도급 거를 우리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고용산재 모두 합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요거 뒤에서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릴 건데 재하도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하도급도 무조건 외주공사비 다 합산해야 됩니다. 합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재료나 지급수수료 이런 기타 계정에 외주공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뒤에서 제가 예시로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외주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 사용료. 그 장비도 사실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장비는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장비라는 건 이제 건설기계인데 건설기계 중에 노무 제공자가 있고 노무 제공자가 아닌 장비가 있어요. 이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적용하고 이 노무 제공자가 아닌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29% 하도급 노무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장비 사용료 보수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아래에 해당되는 요 건설기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무 제공자는 뒤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비 사용료, 건설기계 노무 제공자를 제외한 장비 사용료에서는 29% 하도급 노무 비율. 이것도 보통 장비의 30%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24년도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25년도부터는 이 29%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9%로 적용을 해서 네,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그리고 장비는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아요. 산재보험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 보수총액에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왜 장비의 30%를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산입을 해야 되느냐 그 법 규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노무 제공자. 아까 제가 장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렸죠. 그 중에 노무 제공자 아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29%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건설기계 노무 제공자에 해당되는 장비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준 보수. 그럼 이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대상이
해당되는 건설기계 노무 제공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이 27종 건설기계를 조정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인데 근로자를 채용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자기 장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근데 근로자를 채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장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여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노무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 제공자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 장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기준보수월액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보수월액은 월 보수는 247만 9,444원, 그리고 일 평균 보수는 82,648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월 기준 보수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근무 일수에 이 평균 보수 그 하루 평균 보수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7월 21일 날 굴삭기 한 대 계산서 50만 원 끊었고, 그리고 7월 30일 날 레미콘 2대 계산서 100만 원을 끊었다라고 치면은, 이게 만약에 노무 제공자가 아니라면 이 50만 원, 100만 원 합치면 150만 원에 29%를 장비 사용료로 넣으시면 되고요. 노무 제공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이 굴삭기 한 대에 대해서는 평균 보수 하루니까 7월 21일 하루니까 하루 평균 보수 합산하고,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레미콘 2대 들어왔으니까 하루에 2대니까 2대분으로 평균 보수로 합산해서 247,944원을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무 제공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금액이 적죠. 금액이 적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니까 요거를 꼭, 요 방식을 꼭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50만 원에 대략 30%라고 계산했을 때, 대략 30%라고 계산했을 때면 이거 45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금액이 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된다면 노무 제공자로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사업장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누가 노무 제공자인지 파악하기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장비대 29%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보험료를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계산해서 산재보험 보충에 넣으면 그래도 과소납부는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화물차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건설기계 화물차주, 건설 현장 화물차주입니다. 건설 현장 화물차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설 현장 화물차주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제 자재 운반하는 그런 화물차인데,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 현장에 자재 날라주는 그런 화물차, 건설 현장에 자재 날라주는 화물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노무 제공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총액을 보험료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내 화물차주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건 23년도 7월 1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화물차주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게 너무 복잡해졌는데, 사실 그 산재보험료 시행령 제83조의 5에 보면은 제13호 화물차주와 그리고 제14호 화물차주,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보통 13호 화물차주, 제14호 화물차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13호 화물차주는 세 가지 종류만 있어요. 살수차, 그 다음에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거든요.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그리고 화물차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14호 화물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3호 화물차는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의 화물차는 다 14호 화물차. 그리고 이거는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화물차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은 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13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설 현장, 건설 기계 노무 제공자, 건설 기계 노무 제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보수월액 기준보수월액 적용해서 건설 일괄 보수총액에 산입한다, 자진 신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호 화물차는 요거는 부가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수총액에는 14호 화물차주에 대한 보수총액은 산입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별도의 노무 제공자 관리번호를 성립하고 거기서 이제 실보수
사업소득에다 공제율을 적용한 이 실보수를 매월 신고하고 부가고지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3월 말까지 신고하는 보험료 신고랑은 별개의 내용이긴 해요. 어쨌든 별도로 신고하고 부가고지로 보험료를 납부하셨어야 되고, 이번에 자진신고로 신고하게 될 보험료는 13호 화물차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호 화물차는 똑같이 그냥 건설기계랑 똑같이 계산해서 보충액에 산재보험 보충액에만 합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본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다 이해를 하신다고 해도 뭐 보험료 신고를 하시는데 큰 무리 없을 거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보험료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건데, 근데 보험료 신고를 우리가 왜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자진 신고니까 그냥 대충 신고하고 그만큼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확정정산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정산이라는 제도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그래서 3월 말까지 실제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가 1억이라고 해도 우리는 보험료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처리됩니다. 처리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확정정산이라는 걸 수행을 해서 실제로 자기네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요. 너네 회사에서 보험료를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게 정확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계산을 했을 때 이 보험료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은 바로 그 차액을 보험료로 추징하고 거기다가 가산금, 연체금 같이 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대충 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하는 거랑 우리가 계산하는 거랑 차이가 나느냐, 사실 대부분 사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게 내려고 낸 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했는데도 확정정산 맞아보면은 공단에서 항상 더 큰 금액의 추징이 나온다. 그게 왜 그런지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기타 계정에 숨어있는 인건비, 외주공사비, 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화도구 비율 산정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주비나 장비가 어떤 게 장비고 어떤 게 외주비인지에 대한 판단 미스로 인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거는 사실 뭐 딱 정해져 있는 이유는 아니고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냥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에 좀 너무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보험료 적게 신고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는 정확하게 신고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알고 보니 근데 뭐 외주비였는데 우리가 원재료로 신고를 했더라, 뭐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정산에서 우리가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원재료 계정이 있고 지급수수료 계정,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사실 외주공사비 계정이 아닌 그런 계정들을 묶어서 우리가 기타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냥. 네. 왜냐하면 외주공사비 계정은 그냥 외주공사비가 맞으니까. 근데 외주공사비가 아닌 계정에서 외주공사비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기타 계정에서 발췌된 외주공사비다 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재료 계정인데도 무슨 설치, 무슨 공사, 이런 계정들로 이런 항목들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계정 안에도 사업소득이라든지 준공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들 지급수수료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고용산재보험료 발췌가 되는 대상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뽑아내서 29%만큼, 외주공사비의 29%만큼을 고용산재보수총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확정정산 때 추징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원재료 계정이거든요. 원재료 계정인데 한번 보세요. 익산 그린스터 경량공사라고 들어가 있죠. 실제로 원재료 계정인데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들어가 있죠. 레미콘, 이거는 건설 기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거든요.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27종 건설 기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그 산재보험료로 산입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건설기계로 발췌가 됐어야 되는데 원재료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락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도 보시면 공사 되어 있죠. 여기도 공사 되어 있죠. 공사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 다 사실 이거는 원재료가 아니고 외주공사 또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발췌를 해서 보험료 보수청에게 산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확정정산 때 이런 것들 다 추징 대상이 된다. 그래서 확정정산과 우리가 보험료 신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공무계산기를 이용한 고용산재보험료 계산하기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쉽게 보험료를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계산기라는 거는 저희가 노무법인 명문이잖아요. 이 노무법인 명문에서 그 건설 공무 담당자분들이 조금 뭔가 정보라든지 이런 그 업무를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공을 하고자 별도로 만든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공무계산기라는 홈페이지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이 공무 담당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 공무계산기라는 홈페이지 안에 고용산재보험료 계산기라는 기능을 얹어놨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고용산재보험료 계산기로 들어가시면은 쉽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은 nomustar.co.kr이에요. nomustar.co.kr입니다.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공무계산기란 우리 건설업 사대보험관리 전문 노무법인 명문에서 만든 건설 공무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nomustar.co.kr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그 검색 엔진에도 그 공무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주소가 나올 거예요. 네,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그래서 여기 위에 상단에 쭉 메뉴들인데 이 중에 공무계산기라는 메뉴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고용산재보험료 계산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고용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기산보험료 계산기라는 메뉴가 뜨고요. 여기에 간단한 정보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 보험료 신고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입력하시면은 그 보험료 신고서에 있는 항목들 그대로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입력 다 하시고 다음 단계 클릭하시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건설 일괄 보험료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원화도급 매출액 구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원도금 매출 얼마, 총 공사금액 기준입니다.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 기준, 매출액 기준, 부가세 제외하고요. 그래서 원도금 매출, 고용승인 매출, 산재승인 매출, 미승인 하도급 매출. 이 고용승인 산재승인 매출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그 공사건에 해당하는 매출에 의미하는 건데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은 고용만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산재만 따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고용승인이랑 산재승인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미승인 하도급이라는 거는 하도급인데 고용승인도 아니고 산재승인도 아니고 고용산재승인도 아닌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고용산재 둘 다 승인 받은 건 어떠느냐 그거는 원도급 매출이랑 동일하게 합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용산재 모두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고용산재 보험료에 있어서는 원도급이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도급 매출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사항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원수급 매출에는 고용산재 하수급 사업주 인정승인 매출도 포함해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고용승인은 고용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거. 그다음에 산재승인에는 산재보험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거. 네.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이 정확하게 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사 상용직, 그 다음에 현장 상용직, 상용직 분들 중에 본사랑 현장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용직 분들은 뭐만 보면 된다? 원천징수 부분만 보시면은 그냥 합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랑 상여 따로따로 이렇게 합산하시면 되고요. 여기 당연히 비과세 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5세 이상이나 외국인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들 보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계산기가 알아서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사 일용직. 이 본사 일용직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일한 일용직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0원일 거고, 네, 현장 일용직은 그 공사원가 명세서의 잡급, 일용직 노무비 총액 이런 것들 합산하셔가지고 여기 넣으시면 되고, 기타 소득은 실질적으로 일용직인데 다르게 신고한 보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용직 중에도 65세 이상이나 외국인 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차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도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 중에 그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보수 넣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외주공사비 보수총액 들어가야 되죠. 장비, 건설기계, 화물차주 이런 것들 다 앞서 설명드린 그 기준에 맞는 금액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고용승인, 찬재승인, 고용선재승인, 외주공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도급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급을 준 것 중에 고용승인을 받은 거나 산재승인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험료를 안 내는 외주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료일, 본사랑 일괄 이렇게 구분해서 보험료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년도에 계산보험료 신고하신 금액 이렇게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은 올해 확정보험료가 전년도 계산보험료에서 올해 계산된 보험료의 차액을 확정보험료로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은 이 계산기에서 알아서 확정보험료를 다 계산을 해준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직접 따로 이렇게 엑셀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시는 방식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거 계산을 내가 보수총액은 다 합산을 했는데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요 계산기 이용해 보시면은 금방 돌아가요. 되게 쉽게 간단하게 보험료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건설 전문 노무법인인 노무법인 명문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2026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설명회로 내용 안내 드렸고요. 뭐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그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무계산기 홈페이지에 그 상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쪽에 질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무법인 명문에서는 언제든지 사대보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수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만 따로 신고를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별도 비용은 이제 산정이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 신고를 위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원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보험료 신고 잘 마치시고, 네, 정확하게 보험료 신고 하시고, 네, 앞으로 좀 더 사업 운영하시는데 번창하시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